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DNA 플러스 드론 플랫폼 기술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목차는 이제 그 DNA 플러스 드론 플랫폼이 이제 크게 에어 모빌리티 분야 안에 속하기 때문에 에어 모빌리티 분야에 대한 간략한 개요와 기술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 그리고 이 기술을 쓸만한 기술인지 어떤 보여주기 위한 기술의 검증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오늘 세미나가 기술 이전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기술 이전 항목과 이 DNA 플러스 드론 플랫폼 전체를 세부 기술로 좀 나누다 보면은 여러 기술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4개 정도를 오늘 기술 이전 아이템으로 소개를 할 거고, 거기에 특징과 장점을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앞쪽의 기술이 에어 모빌리티 중에 드론 쪽이었다면 이제 향후에는 UAM이나 이런 쪽으로 발전을 시키고자 하는 저희 그 부서 내에 로드맵을 간략하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동영상인데요. 저희가 DNA 플러스 드론 플랫폼을 가지고 세종의 한글공원에서 20대의 드론을 가지고 실증한 내용입니다. 지금 20대의 드론이 그 미션 플랜에 따라 지금 비행을 하고 있고요. 이 드론들은 5G 드론 통신 장치를 붙이고 주변에 상용 기지국, 여러분들이 휴대폰 통신을 지원하는 상용 기지국을 통해서 통신이 연결되어 있고, 이 20대의 드론은 지금 이 관제를 통해서 제대로 날고 있고 비행의 경로, 그다음에 미션을 무사히 수행하고 있는지를 지금 한눈에 볼 수 있는 화면이고요. 그다음에 그 드론이 저희 이제 수색 드론이기 때문에 드론이 이제 계속 사진을 찍습니다. 한 70m 중첩률로 계속 5초 간격으로 사진을 찍어서 이 상용 이동 기지국을 타고 사진을 업로드해서 지상에 앉아서 이런 관제센터 안에서 이제 이런 사진들을 계속 스트림해서 볼 수 있는 이런 건데, 저희가 정지 영상 6개 채널을 계속 받아보는, 무작위로 20대가 보는 6개 채널까지를 이제 저희가 관제센터에서 이렇게 보고 있고, 아까는 이제 그 경로점 비행을 제대로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고, 지금 화면은 그 실종자가 누워 있는 실종자가 디텍트된 화면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모든 그 화면들은 수색 드론의 전반적인 상황을 드론 지금 하나 둘 6대가 날고 있는 저 부분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 화면에 그 6개 정지 드론이 있고, 나머지는 뭐 동영상을 전체적인 작업하는 거를 버드아이 뷰로 이렇게 제공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다른 그 미션을 수행하고 있는 드론들이 있습니다. 이 그 화면은 V월드 지도에 V월드 지도가 웹 기반이거든요. 그래서 웹 기반으로 모든 이런 것들이 실시간으로 스트리밍돼서 보여주는 것이고, 마지막은 이게 그 드론의 데이터가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위성이나 항공 데이터들은 많이 저장되어져서 오픈도 되고 있는데, 그 150m 이하의 적어도 드론 데이터에 대해서는 이런 것들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실제 그 기술 개발하면서 이런 그 드론이 찍은 영상들을 계속 저 왼쪽에 있는 화면은 DB의 그 데이터들이 계속 들어와서 리스트업 된 것이고, 또 그 오프라인으로는 나중에 이제 저장이 다 되고 나서 임무를 수행하지 않을 때도 저 저장된 DB를 클릭해서 볼 수 있는 그런 특장점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어 모빌리티는 보통 사람들이 드론이나 배달 드론이나 지금 그 굉장히 국민들의 관심 있는 UAM, 우리가 카카오 택시 타듯이 앞으로는 길이 막히면 조금 돈을 더 내고 하늘을 나는 드론 택시, 이런 형태로 이제 우리가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지금 이기 때문에 굉장히 관심들을 많이 갖고 계십니다. 근데 오늘은 제가 특별히 그 드론과 ICT에 결합이 된 ICT에서도 빅데이터, 5G 네트워크, 그다음에 AI, 이 기술이 드론과 접목이 되어져서 어떤 것들이 가능한지를 기술 개발을 했고,
그 기술 개발을 통칭하는 것이 DNA 플러스 드론 플랫폼이고, 그 플랫폼이 어떻게 쓰일 수 있는지까지를 보여주는 그런 발표가 되겠습니다. 그 에어 모빌리티는 우리가 이제 드론이나 UAM의 경우를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드론 기체를 생각합니다. 기체는 날아가기 위한 뭔가 기술 개발이 있고, 또 뭔가 수색을 하려다 보면 사진을 계속 찍어야 하는 그런 미션. 그 다음에 사진을 찍으려면 뭐 기체에 카메라가 붙어야 되겠네, 이런 센서 부분, 이런 것들을 주로 생각하게 되는데, 사실은 이 기체뿐만 아니라 이 기체를 운용하고 안전하게 비행을 시키기 위해서는 이게 지상에 관제센터라든가 조종기라든가 수동 조작 같은 경우는 조종기, 이런 운용 인프라가 필요합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흔히 그라운드 컨트롤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조금 인프라 통신 인프라 연결돼서 계속 관제를 하는 UTM 같은 그런 약간은 그 클라우드 기반의 그런 기술도 있고요. 그래서 하여튼 기체와 운용 인프라가 5G, 와이파이 이런 것도 연결되어 있고, 기체가 기본적으로 비행을 하다 보면 비행하는 위치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GPS 위치 데이터를 사용해서 그렇게 그 운용을 하게 되는데요. 그 뒷단에는 요새 특히 이제 AI나 또 드론이 그 미션을 수행하면서 찍은 데이터나 이런 것들을 저장하기 위한 데이터 공유 및 또 AI 분석, AI 서버도 뒷단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AI 분석 클라우드나 이런 것들이 뒷단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에어 모빌리티 기술은 기체뿐만 아니라 이런 그 통신, 또 UTM과 같은 관제 이런 것도 운용 인프라, 그다음 백단에 빅데이터, AI 서버 이런 부분도 굉장히 필수적으로 필요한 부분이라서 저는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것을 플랫폼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마지막에는 최근에 그 사람이 타고 있는 그 기체가 있죠. UAM, 얼번 에어 모빌리티의 약자입니다. UAM 기체를 타고 이렇게 지금으로부터 한 10년 이후, 15년 이후에는 저렇게 이제 기체들이 자율비행을 하는 거예요. 불이 나면 그 지역을 피하고, 또 내가 가려는 항로대로 가다 보면 저기 그 다른 기체랑 부딪힐 것 같으면 약간 고도를 높여가지고 선회한다던가 여러 가지 회피 비행을 할 수 있는 이런 것까지가 전체 그 저희가 타겟팅하는 기술의 범위입니다.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략하게 제 기술에 좀 자주 등장하는 용어를 간단하게 정리를 해왔는데요. DNA, D는 데이터, 주로 드론이 찍어오는 미션 데이터, 또 드론이 비행하기 위한 센서 데이터, 이런 데이터를 총칭하는 이야기고요. 그다음 통신은 특별히 저희가 그 유선망도 이제 그 이런 관제 시스템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그 기본적으로 이더넷에 최종적으로 연결도 되지만, 기본적으로는 드론과 관제 시스템 간에는 5G로 연결되는 것을 저희가 주로 여기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공지능 AI는 기본적으로 드론이 사진을 찍어서 보내면 지상 서버에서 디텍트도 하지만 드론 안에 엣지 AI가 탑재되어져서 흔히 온 디바이스 AI, 온 드론 AI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 AI를 통해서 그 웨이포인트 비행을 하다가 갑자기 돌발 장애물이 나타나면 그 돌발 장애물을 피하는 그런 엣지 AI까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드론은 아시겠지만 그 기존 무인기하고는 다르게 150kg 이하, 그러니까 좀 중량이 작은 사이즈 이하의 무인 항공기를 뜻하고, 흔히 영어로는 UAV, Unmanned Aerial Vehicle, 또 주로 이제 시스템 쪽이 또 중요하기 때문에 UAS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미국에서 UAS, Unmanned Aircraft System 이런 말을 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체 안에서 가장 중요한 축은 FC와 MC. FC는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MC도 소프트웨어 하드웨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FCC라고 하죠. 보통 Flight Control Computer. MC는 Mission Control Computer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FC도 여기 드론에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FC는 거기에 GPS라든가 여러 가지 그 휴대폰에 그 우리 쓰고 있는 액셀러로미터 이런
그 뭐 베로미터 이런 여러 가지 비행에 필요한 센서들이 들어 있고 그 안에는 그것들을 운용하기 위한 소형 OS도 들어 있고 뭐 여러 가지 MC와 커뮤니케이션 하기 위한 포트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미션 컴퓨터는 미션을 수행하기 위한 컴퓨터고 플라이 컴퓨터는 굉장히 좀 안정적이어야 되는 반면에 미션 컴퓨터는 좀 AI도 처리하고 이래야 되니까 컴퓨팅 파워가 중요한. 그래서 흔히 미션 컴퓨터는 많이 리눅스 같은 걸 많이 쓰고요. FC는 이제 그 항공 쪽에 너덱스라고 해서 리눅스를 한 20년 한 친구가 가서 실시간 OS를 그 리눅스 API랑 같은 OS를 개발했어요. 그래서 그런 게 지금 쓰이고 있고요. 그 비행 제어 소프트웨어는 두 가지가 있는데 오픈 소스가 PX4와 아듀 파일럿이 있는데 약간의 그 선호도가 있어요. PX4는 좀 복잡하고 그래서 이제 이게 복잡하지만 이게 확장성이나 이런 측면에서는 좀 그 어떤 좀 뭐라 그러죠? 유리한 측면이 있고 아듀 파일럿은 조금 유저빌리티, 사용성이 좀 편한 반면 또 확장성 측면에서는 PX4가 좀 더 나은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플랫폼 말씀드렸는데 이제 기체 플랫폼, 뭐 하드웨어 플랫폼, 소프트웨어 플랫폼, 서비스 플랫폼 이런 이제 플랫폼이 굉장히 다양한 데 쓰이는데 저희는 그 서비스 플랫폼, 드론 서비스를 하기 위한 플랫폼에 조금 더 치중이 되어져 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기체는 안 만드느냐? 기체도 만들어야 되고 실험을 위해서. 그다음 하드웨어 플랫폼, 뭐 미션 컴퓨터와 FC는 어떻게 연결하고 추가할 뭐 카메라 센서나 다양한 센서들은 또 어떻게 붙이고 하려다 보면 이 하드웨어 플랫폼도 고민을 해서 저희가 이제 그 여러 가지 저희가 협업하는 멤버들에게도 나눠주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상당한 많은 분야를 커버하고 있는데 굳이 플랫폼이 어떤 플랫폼이냐 하면 서비스 플랫폼으로 얘기하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그라운드 컨트롤 시스템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체가 하늘을 나는데 지상에서 컨트롤하는 게 아예 수동 조작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 경로점을 설정해 놓고 그대로 가는지 모니터링하고 있다가 위급한 상황에만 조종기를 조작하는 게 있고 또 아예 드론의 그 컴퓨터에 모든 걸 세팅해 놓고 이 착륙만 시키고 나머지는 다 알아서 비전으로 자율비행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겠습니다. 그다음 UTM은 이제 언맨드 그러니까 UAS 트래픽 매니지먼트 시스템이에요. 이게 이제 그 항공은 다 이제 지상 시스템하고 바인딩 되어져 있는데 그 기존에 우리가 이제 해외 출장, 해외 여행 가거나 할 때 비행기 많이 타는데 그 민항기 관제 시스템은 ATM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요새 UAM 드론 택시 이게 얼번 에어 모빌리티 UAM은 이제 우리가 UATM 이걸 또 따로 개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 간에 약간 이제 여러 가지 요새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모빌리티 애저 서비스 그 여러 가지 뭐 인천에 국제선 타고 인천에 도착하면 인천에서 인천공항에서 서울 오려면 좀 막히니까 드론 택시 타고 와가지고 이제 그 UAM 타고 와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서울역에 만약에 그 UAM 착륙장이 있다 그러면 서울역에 내려가지고 뭐 거기서 이제 그 또 우리 뭐죠 카카오 택시 타고 카카오 택시 말고 다른 택시도 많은데 하여튼 우리 택시를 타고 우버 택시도 있잖아요. 우버 택시도 타고 그다음에 이제 자기가 원하는 정착지 가기 위해서는 어느 순간 또 전철도 탈 수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연결되는 게 이제 마스라고 앞으로는 그렇게 되는데 마스라고 하는데 그 마스가 되기 위해서는 이제 이런 관제 시스템들이 상당히 최소한의 인터페이스들이 다 정의가 돼서 연동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다음 비즈니스 모델은 DNA 플러스 드론 플랫폼, 그러니까 응용 서비스의 개념인데 DNA 플러스 드론 플랫폼을 써서 뭔가 이게 그 우리 중소기업들이 돈을 벌 수 있는 게 뭔가 차원에서 약간 비즈니스 모델, 그래서 BM이라는 말을 써서 저희가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해서 그걸 실제 서비스 검증을 한다 이런 컨셉으로 저희가 정의되어져 있습니다. 자, 관련해서 이제 드론은 우리가 이제 한때 DJI가 CES에 어느 날 드론을 막 가지고 나타났어요. 이제 기사가 드론 쇼크. 우리가 드론 쇼크를 갑자기 우리는 생각지도 않는데 DJI가 막 CEC에 와서 막 드론을 막 날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이제 우리가
급하게 우리나라는 이제 사실 그 아시잖아요. 천연자원이었기 때문에 이런 ICT나 새로운 그 비즈니스 영역을 상당히 적극적으로 개척하는 그런 성향이 있죠. 우리나라 산업이. 그래도 DJI 이후에 우리가 드론에 그 굉장히 지자체 중심으로 국토부 막 이렇게 기술 투자를 했어요. 주로 근데 그게 다 제작 시장이었고 지자체는 우리 지역은 그 산악지대니까 산에 뭐 재선충을 디텍트하는 거를 한번 우리가 이제 드론 기업한테 제작을 해가지고 그걸 보여달라. 그러면 그거를 디텍션 해갖고 그 디텍션해서 보여주고 나면 끝인 거예요. 그게 뭐 남아 있는 경우 지자체가 일부 데이터는 보유하고 있지만 또 그 제작 시장은 이제 DJI를 우리가 따라잡을 수 있냐? 뭐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ROI가 안 되나? 그러니까 가격 경쟁력이 안 돼. 너무 싸게 들어. 우리는 제작해서 그거를 우리나라가 팔면 훨씬 비싸서 그게 수율이 안 맞아서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관심이 없고 중소기업들만 좀 이제 관심이 있는데 그 중소기업들은 이제 사실 여러 가지 이제 일부는 뭐 여러 가지 그 드론 안에 그 탑재되는 시스템 레벨의 리서치도 하고 아까 말씀드린 플라이 컨트롤 컴퓨터가 오픈 스탠다드가 있어요. 픽스호크가 이게 오픈 스탠다드예요. 그래서 그걸 가져다가 실제 구현해서 국산 그 FCC를 파는 기업도 있고 여러 가지 중소기업들 레벨에서는 있는데 그 시장이 아직 매우 작죠. 그리고 시장 그 전망치에 보면은 DJI 같은 제작 시장의 성장보다는 그 이런 여러 가지 뭐 건물을 모니터링 한다던가 뭐 화재를 감시한다던가 뭐 실종자를 수색한다던가 뭐 한때는 뭐 태양광의 그 뭐 이렇게 그 뭐죠 그 셀들이 이제 뭐 이렇게 망가진 것들을 이렇게 AI로 디텍션 한다던가 그다음에 뭐 이렇게 풍력 발전소의 그 윙이 뭐가 녹이 슬어서 문제가 있는지 뭐 이런 그런 수명을 또 예측하고 이런 또 휴대폰 우리 기지국 셀타워 뭐 이런 그 드론이 적용할 수 있는 비즈니스 영역을 무슨 제가 스탠포드의 뭐 미래학자 이름이 잘 생각은 안 나는데 드론을 제가 시작한 지 한 10년 가까이 돼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창기에는 무슨 그분이 한 129개 정도의 그 서비스 영역을 얘기한 바 있어요. 그래서 그런 서비스를 우리나라는 이제 뭐 중소기업들이 뭐 예를 들면 기체를 만들어서 뭐 우리가 DJI 드론처럼 뭐 팬텀 시리즈를 쫙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막 사다가 합의로 막 이렇게 그 날리고 이런 제작 시장 그 부분을 제작 시장이라고 하고 그런 부분은 이제 B2C 비즈니스 투 커스터머 엔드 유저가 사다가 쓰는 그 마켓이라고 하는데 그 제가 말씀드린 이런 그 어떤 우리 전반적인 국가 인프라에 대한 그 안전성을 보장하는 이런 부분들은 그 이제 실제 중소기업들이 거기에 맞게 기체를 제작해서 그것을 실제 서비스를 수행하는 그런 부분들은 이제 비즈니스 투 비즈니스 마켓, B2B 마켓이라고 하고 그런 마켓은 사실은 한 기업이 혼자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거는 어떤 기업이 나는 기체를 제작하고 너는 뭐 AI를 하고 이렇게 여러 기업들이 컨소시엄을 맺고 또 그게 수요자의 요구를 계속 반영하고 이런 형태의 시장이 있는데 후자가 훨씬 커질 거라는 게 마켓 트렌드예요. 그래서 그게 얼마나 되냐? 제작 시장 대비 3배가 커질 거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잘하는 게 뭐야? 우리나라의 강점이 세계 초인류의 통신 인프라잖아요. 다 놀랜다고 하죠. 통신 인프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서비스를 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그 토양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DNA 플러스 드론이 그래서 이제 나오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5G 통신을 세계 최초로 뚫부죠 휴대폰으로. 그래서 우리가 5G 종주국이에요 사실은. 그 다른 이야기도 많이 있지만 우리가 하여튼 점은 우리가 1등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5G를 1등 했는데 그동안 LTE가 이제 상당히 성공을 했잖아요. 그런데 5G가 처음에 시작을 그 LTE 기지국을 같이 써요. 그래서 넌 스탠드 언론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시작하다 보니까 LTE 유저들도 상당히 만족하는 가운데 5G로 가는데 LTE를 쓰는 드론을 하는 사람들은 또 불만이 많아요. 사진 한 장을 스트리밍하는데 끊기고 안 되고 특히 실시간 제어는 절대 안 된다. 그러니 우리는 조금 더 통신 파워가 훨씬 조금이 아니라 훨씬 좋은 5G를 썼을 경우에는 그런 드론단에서의 어떤 여러 가지 바틀렉을 해결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그래서 이런 세계적인 트렌드하고 우리나라의 그 실제 드론을 사용해서 비즈니스를 하는 그 기업
기업들, 그다음에 뭐 저희와 같은 ICT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의견을 모아서 이 DNA 플러스 드론 플랫폼 같은 게 나왔는데, 그거는 이제 큰 국가적인 정책 바운더리 안에서 보면은 이게 그 5G를 활성화하기 위한 전략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5G를 활성화하기 위한 어떤 그 산업군하고 서비스군이 있었는데, 저희는 드론은 서비스군으로 해서 DNA 플러스 드론은 그 드론 뭐 자동차 로봇 이런 게 다 들어왔어요. 그다음에 또 예를 들면 국토부 같으면은 그 비행 시험장이 전국에 몇 개가 있는데 그 드론 시험장의 인프라를 5G로 바꿔라,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같이 정책적으로 갔고, 저는 이제 이 그 DNA, 저는 이제 주기장창 플랫폼만 했거든요. 이제 디바이스 플랫폼 하다가 이제 이제 디바이스 플랫폼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이제 그런 게 와요. 뭐냐면 이제 기업들하고 이제 기술 이전하고 뭐 산업화 하려다 보면 어느 순간 이 관점이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해요. 예를 들면 난 저전력 인베디드 단의 저전력을 해결하기 위해서 막 시스템 단에서 모니터링하고 막 이거를 어떻게 시스템 와이드하게 하는데, 이것들을 그러면 뭐 부품별로 하면 어떻게 되고 막 이런 고민을 해가지고 뭐를 솔루션을 딱 주면 기업은 딴 얘기를 해요. 우리 뷰에서는 굉장히 탑 레벨의 뷰에서 딱 이걸 얘기를 했을 때 이게 뭐라 그러죠? 그런 거를 현타가 온다, 이런 말이 이제 그런 말을 쓰는데 그런 게 와요. 그래서 이제 저는 디바이스 쪽을 계속 항공 OS 하고 뭐 거기에 항공 OS도 그 하이퍼바이저가 있는 굉장히 좀 어려운 그런 쪽을 계속 프로젝트를 하다가 이거를 적용을 하려다 보면 이런 플랫폼을 하다 보면 그 이제 우리 기존에 했던 거는 이게 완전 버티컬한 쪽인데, 이 DNA 플러스 드론 플랫폼은 완전히 서비스거든요. 와이드하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 약간의 이제 다시 피드백을 받아서 이제 다른 그 내가 보지 못한 측면을 또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제 입장에서는 좀 새로운 분야죠. 계속 디바이스 플랫폼을 하다가 이제 서비스 플랫폼으로 이제 발을 담근 거고, 근데 여기서 이제 저희가 사업 시작할 때 관점이 이제 가트너 하이퍼사이클이 이제 사실은 이 그래프가 이제 R&D 하는 사람보다는 그 기업하는 사람들이 좀 많이 봐야 되는 그런 그래프인데요. 거기에 보니까 이제 그때 시작할 때는 저렇게 되어 있었어요. 플라잉 오토노머스 비클이 이제 막 트리거링 되고, 그 위에 엣지 AI가 있고, 그다음 AI 파스, AI 플랫폼 애저 서비스, 그다음에 5G가 꼭지점이 있고, 이제 그러면 이제 그 아래단에 이제 데스밸리로 빠지기 바로 직전에 저희가 5G 기반의 드론 플랫폼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제가 가트너 저 자료를 매년 한번 봐봤어요. 이제 저희가 19년에 시작했는데 20년, 21년 계속 보니까 계속 저희가 연구하고 있는 축에서 맞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이제 사람들이 연구를 할 때 처음에만 이런 것들을 보다가 그 다음에 이제 계속 그 트레이스를 좀 해야 돼요. 어떻게 계속 가고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저희가 계속 포커스하고 있는 쪽하고 맞더라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상용 기지국을 쓰다가 안 되겠어, 경찰, 소방, 국방 이런 친구들은 5G 기지국이 없는데도 작전을 나가야 되니까 자체 인프라가 필요해. 그러면 이제 이음 5G라는 말을 쓰는데, 요새 이음 5G란 말을 안 쓰고 다시 5G 특화망을 써야 된다. 용어는 약간 그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저는 이제 둘 다 써요. 지금 둘 다 쓰는 단계예요. 그래서 5G 특화망 쪽으로 가야 되겠다 하고 있는데, 이제 20년에 보니까 저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 이제 리얼타임 인시던트 센터 애저 서비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런 실시간 관제 센터에서 이렇게 실시간 수색을 나갔을 때 앉아서 쫙 이렇게 거기 있으니까 그 무슨 경찰관 뭐라 그러지? 경찰관들 부르는 뭐가 있잖아요. 그 지휘가 있는데 무슨 경정은 가서 이 지역에 가서 그게 그 드론이 디텍트를 했으니까 너는 거기 가가지고 그 실제 실종자가 있는지 자동차를 가지고 출동해, 이런 것들을 여기 앉아서 다 한다는 거예요. 이런 방안에 제가 좀 이따 보여줄게. 스크린을 쫙 놔도 이런 것들이 계속 저희 트렌드에 맞춰서 가더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DNA 플러스 드론 플랫폼은 빅데이터, 네트워크, AI 이것들을 다 모은 플랫폼, 그리고 이걸 검증하기 위한 우리가 챌린지도 하고 실제 그 실종자 수색, 구조물 모니터링 이런 것들을 실제 검증을 했고요.
그다음에 데이터는 이제 중요한 게 아까 그 초반에 그 동영상에서 보여드렸는데 그 데이터가 계속 축적이 되려 그러면 이게 어떤 표준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 표준 드론 데이터를 계속 모았다고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표준 데이터가 이게 슈퍼셋이 쫙 정리된 그 애트리뷰시 100개가 있으면 그 표준 데이터는 그 100개가 다 준수를 못해도 업로드는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제 거기에 사진을 찍었는데 거기에 메타데이터 필드나 이런 것들 포맷이 맞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검증을 해줘서 그것들을 계속 DB에 업로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저희 플랫폼은 아까 말씀드렸던 지도가 필요해요. 드론은 어디를 날고 있는지 봐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국토지리정보원의 지도 VOL들을 쓰고 있고요. 뭐 지도는 몇 개 더 저희가 지원을 해요. 뭐 구글하고도 하고 뭐 몇 개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관제가 이제 국토부의 KUTM 과제가 있는데 저희 DNA 플러스 드론이 저희 사업 안에서 쓰는 드론이 KUTM하고 같이 그 인터페이스를 연동을 해서 이제 관제가 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 DNA 플러스 드론 플랫폼 기술의 특성을 조금 한 번 더 정리를 했는데 일단은 5G가 우리가 처음에 시연했을 때 굉장히 그 고해상도 영상을 그 방송 스트리밍을 하면서 뭐 가상현실 이런 것들을 시연했잖아요. 동영상 스트리밍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대역폭이 넓어서 그 지금 그 FHD가 1K거든요. 4K가 UHD예요. UHD급의 4K 그 사진 데이터를 5G 망을 타고 거의 지연 없이 20ms 안에 실시간 AI 분석 도착을 해서 지상에서 실시간 AI 분석하는 그 프레임을 저희가 뚫었고요. 뚫어서 실증을 했어요. 20대 드론 아까 동영상이 그거고 이제 지금은 이제 이동기지국 단에서 하는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데이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아까 표준 데이터 말씀드렸는데 드론의 그 카메라 데이터하고 비행 데이터가 바인딩돼서 뭐 예를 들면 GPS가 이 사진이 어느 고도인지가 이게 그 필요하잖아요. 그런 거 뭐 조도 뭐 심벌 각도 뭐 이런 화각 이런 것들을 다 메타데이터로 접목을 해서 드론에서 실시간으로 접목을 해서 보내는데 그 표준이 ITUT 표준이 됐어요. 오래됐습니다. 그다음에 드론 전용 5G는 이제 그 드론의 그 드론 기체에다 붙일 그 소형의 5G 통신 디바이스, 그다음에 그 이 이동 기지국, 그다음에 그 어떤 그 상공망 통신 그 지상의 그 기지국을 가지고 드론을 날리려다 보면은 이게 그 지역에 통신 세기가 나오는지를 좀 그 분석을 해야 되는데 그런 통신 세기 기반의 어떤 그 미션 플래닝, 통신 세기를 보고 드론 20대 군집 비행을 하는데 미션 플래닝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전반적인 어떤 드론 전용의 5G 토탈 솔루션을 했다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AI는 이제 그 말씀드렸듯이 정지 영상 4K 정지 영상과 4K 동영상을 우리가 이제 그 동영상의 경우에 보통 사람이 이렇게 눈으로 봤을 때 끊김없이 볼 수 있는 게 초당 30프레임이 와야 된다고 그러죠. 그래서 30프레임 퍼 세컨드로 와야 되는데 그 동영상이 30프레임 퍼 세컨드로 스트리밍 돼서 보고 있는데 그때 실종자가 디텍트 되면 그 화면에 바운디드 박스가 그려지는 그런 형태의 기술 개발을 저희가 했습니다. 그다음에 관련해서 이제 그 성능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하려다 보면 당연히 지상의 인프라가 필요해서 통합 관제를 했고, 통합 관제는 웹서버 기반으로 했고, 그다음에 KUTM 아까 말씀드렸고 국내 표준으로 하고 있는, 국내에서 이제 KUTM은 그 리모트 아이디를 나눠주고 다 그걸 쓰게 하려는 목표로 기술 개발을 하고 있고, 거기에 그 리모트 아이디를 실은 기체는 다 관제가 돼야 되는 그런 형태의 저희 DNA 플러스 드론도 참여했다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개발한 기술들은 상당 부분 데이터나 AI 모델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 공개를 하고 공개를 하면 그다음에 이제 그걸 사용자들이 비영리 목적으로 쓰기만 하는데, 보통은 쓰기만 하는데 저희는 이제 거기에 그냥 그 일반 사용자도 나도 드론 데이터가 좋은 게 있는데 나도 업로드 하고 싶어, 이런 발런티어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제3자의 데이터도 업로드 시켜줄 수 있는 이런 형태의 기술 개발했고, 요게 이제 저희가 11월 말 올해 목표로 되어져 있는 이동기지국 기반의, 지금까지
아까 보여주셨던 거는 상용 기지국이고, 이건 이동 기지국 기반의 이제 이런 그 수색 드론에 대한 그 구조도 있고, 중요한 거는 그 기존에 지상에 있던 서버가 이 이동 기지국 안에 그 우리가 흔히 MEC라고 하는 그 휴대폰 쪽에서 기지국에 이제 MEC 서버가 탑재돼서 뭐 이게 로컬에서 수용할 수 있는 건 끝내고 다 중앙 집중형으로 했던 거를 그렇게 지금 가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그 마치 이동 기지국이 상용 기지국이 갖고 있는 MEC 서버처럼 여기에 AI 서버까지 한 세트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 지금부터는 데이터 네트워크 AI에 대한 조금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은 기술들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는데 그 데이터는 표준이 중요하고, 저희는 드론 그 센서 원시 데이터 셋이 있는데, 거기 보면 왼쪽은 기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입니다. 오른쪽은 이제 지상의 GCS가 이제 갖고 있는 데이터예요. 그 기체가 5G 통신을 타고 사진을 찍어서 보내면 예전에는 영상 따로 비행 데이터 따로입니다. 그래서 이 영상은 위치가 어디고 뭐 화각은 어떻게 찍고 조도는 어떻게 되고 요런 메타데이터라고 하는데, 그것을 메타데이터 정합을 지상에서 합니다. GCS가 받아가지고 그걸 서버가 갖고선 지상에서 해요. 근데 이제 저희는 그것을 드론단에서 실시간으로 해서 바로 지상으로 내려보내면 바로 V월드 맵 상에 얘가 어디 위치를 찍은 사진인지가 매핑이 되는, 그리고 도착한 영상이 화면에 보여지는 이런 형태가 가능하도록 기술 개발을 했다는 것이고, 이런 부분이 사실은 동영상을 실시간 방송 막 하는 거는 좀 보셨어요. 그거는 사실은 미션 컴퓨터도 없는 경우도 돼요. 그거는 통신망 타고 막 데이터를 스트리밍 하는 거는. 근데 이제 저희는 정지영상이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속속들이 하나도 돼 있는 게 없더라고요. 뭐 DJI는 잘 되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안 될까 막 그랬는데, 안 돼서 다 일일이 꼭지꼭지 다 개발했다고 말씀드리면 되고. 근데 이제 말씀드렸듯이 그 기체단에서 온보드 기체의 그 드론 안에 있는 미션 컴퓨터에서 그걸 이제 온보드라고 하는데, 실시간 메타데이터 정합을 이렇게 한 거예요. 기존하고 다르게. 그래서 상당한 우리 그 DNA 플러스 드론 플랫폼을 서비스 쪽으로 가져가는데 상당한 이제 컨트리뷰션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5G 그 드론 전용 5G 시스템은 보시는 바와 같이 맨 왼쪽 윗단에 아래 그림에 맨 왼쪽 윗단에 5G 단말 상용 이음 5G를 지원하는, 둘 다 지원하는, 상용도 지원하고 이음 5도 지원하는 소형 경량 그 드론에 탑재되는 그 통신 디바이스를, 물론 거기에 모뎀은 퀄컴 걸 썼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저희가 삼성 거를 쓰려고 그 모 기업하고 지금 협력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기지국 안테나 상향, 안테나는 이제 이음 5G 기지국 안테나 상향 당연히 해야 되고요. 저 안테나 각도에 따라서 또 우리가 미션 플랜이 바뀌거든요. 드론이 수행할 미션을 뭐 좁은 지역은 이제 드론을 뭐 고도별로도 배치를 해요. 30m에는 뭐 몇 대, 50m에는 몇 대, 뭐 70m에는 몇 대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하는데, 이제 그래서 지금 그 업링크를 확대했다는 게, 이제 기존의 상용 기지국은 업링크, 다운링크, 여러분 휴대폰에서 뭐 동영상 많이 보잖아요. 그건 다운링크 대역폭을 쓰는데 그거 대비 업링크는 10%밖에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저희 같이 드론을 가지고 서비스 데이터를 모으고 뭐 이런 걸 하려면 업링크 데이터가 대역폭이 높아야 되거든요. 그런 걸 다 조정할 수 있는 게 이제 상용 기지국에서는 내가 이 통사가 아니면 안 되는데, 이게 이제 EM5G 기지국에서는 그게 서비스에 맞춰서 그런 컨트롤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저희가 하고 있고, 이동 관제국은 상용 5G 기지국을 쓰는데 저희가 이제 작전을 나가면 이 두 대를 가지고 나가고, 뭐 이 안에 시스템이 필요한 파워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 두 개를 하나는 네트워킹 하는데 하나는 컴퓨팅 하는데 이렇게 연결해서 쓰는 이런 구도를 저희가 가지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5G 기반의 4K급 대용량 영상 실시간 전송 기술, 이건 이제 저는 오늘 뭐 하여튼 그 학생들이 많이 들으실 거라고 생각, 학생과 이 기술 이전이기 때문에 기업분들이 이제 들으시는 걸 알고 있는데, 요게 이제 그 드론이 사실 지금 현재 그
전원 문제가 배터리를 주로 사용하는데 이제 배터리를 많이 달면 이제 무겁잖아요. 또 무겁고 그러다 보니까 또 비행 시간이 또 짧아지고 뭐 이런 약간 트레이드오프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기체에 적정한 배터리를 탑재하면 대개 20분 이상을 못 날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LTE 때는 사진 한 장에 저 영역의 정보가 들어있다면 이게 1K짜리고 4K짜리는 이제 이게 4배의 영상 사진이 한 장에 들어가니까 이게 이제 5G로 가면은 이게 사진 한 장에 더 많은 정보가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드론이 같은 그 미션을 수행을 해도 그러니까 사진 한 장에 4배니까 이게 이제 예를 들면 같은 영역을 사진을 찍으라 그러면 이게 이제 작업 시간이 훨씬 짧아지고 대신에 이제 배터리가 사실 20분인데 한 15분도 불안해서 못 날려요. 떨어질까 봐. 그래서 15분 내에 이제 착륙을 시키는데 그 15분 안에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고 또 배터리 절감 효과도 있다 이런 얘기를 제가 어찌 보면 당연한 얘기인데 한번 이렇게 언급을 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AI 쪽은 말씀드렸듯이 그 드론에서 사진을 찍어서 전송을 하면 그게 이제 드론이 20대가 날면 그 드론에 다 아이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아이디가 있고 몇 번인지가 있고 이 드론이 무슨 미션을 하는지를 알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이게 적법한 드론인지가 그 인증이 되면 그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추론을 하게 되고 그 추론을 할 때 이제 뭐 일부 프리프로세싱도 해야 되고 또 그 이전에 이제 그 요새 AI가 워낙 여기 지금 우리 다양하니까 그 일부 조리해서 실시간 또 인크리멘탈 러닝 할 수도 있고 그렇겠지만 기본적으로 AI 백단에는 학습 데이터를 만드는 라벨링 툴도 있고 또 이 학습을 할 때 그 어떤 효율을 높이기 위한 멀티 GPU 분산 학습 기술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것들을 디텍션된 결과를 시각화하는 모니터링 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그 서버 기반의 AI뿐만 아니라 돌발 장애물을 디텍션하는 거는 엣지 AI로 가능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실은 풀 사이클을 지원하는 AI 플랫폼이다라고 저희는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저희가 이제 이거를 그 중간 결과물 가지고 챌린지도 했는데 저희는 이제 AI 챌린지 하면 막 GPU 그 카드를 꼽은 PC를 막 들고 와서 처음엔 했잖아요. 근데 저희는 이제 저희 챌린지는 이제 노트북 하나만 들고 와서 키스트에 슈퍼컴을 연결하게 해줬어요. 그래서 그게 연결해서 이게 학습도 할 수 있도록 전체 온라인 학습 플랫폼을 저희가 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조금 다른 케이스들과 좀 비교가 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온디바이스 AI 기반 이제 저희가 이제 수색을 하면 되게 드론이 이제 숲 위를 막 이렇게 날잖아요. 근데 숲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데도 약간 이렇게 좀 그 어떤 약간 꼴목꼴목 이렇게 좀 이렇게 막 사각지역 들어가야 되고 하면은 기체가 좀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 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은 이제 저희가 돌발 장애물뿐만 아니라 좀 이렇게 그 자율비행을 좀 추가를 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기술 개발을 하는데 저희가 그래서 올해 이제 이은 5G 이동기지국 기반으로 웨이포인트 비행 그다음에 군집 비행 그러니까 군집 비행은 이제 마더가 있고 칠드런이 있는 군집 비행 일부 그다음에 돌발 장애물을 회피하는 엣지 AI 드론 하나 그다음에 이런 이제 수색을 하는 숲이나 어떤 이렇게 그 드론이 이제 뷰가 위에서 이렇게 보는 뷰도 있고 약간 들어가서 세밀히 봐야 되는 뷰도 있고 이런데 이 과제에서는 여기까지고 또 이제 저희 본부의 다른 과제는 또 이제 이런 숲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기체가 좀 크면은 안 되죠. 나무나 이런 데 막 부딪히니까 사이사이 막 이렇게 봐야 되는 숲속을. 그래서 이제 거기는 이제 이렇게 기다란 드론 날개가 이제 2개가 있어가지고 동축 반전해 갖고 기다랗게 해서 이제 그럼 날개가 있으면 날개 하나당 모터가 하나씩 있어요. 요새 드론이. 그래서 그게 이제 모터가 몇 개 없으면 이제 전력 소모가 적기 때문에 그것도 굉장히 오래 날죠. 이런 기체도 저희가 만들고 이거는 약간 여담입니다.
그러니까 플랫폼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데이터, 네트워크, AI가 이렇게 다 뭔가 여러분들이 체험할 수 있고,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 드론 빅데이터, AI, 그 API나 오픈 API 이런 것들도 들어가 있고, 또 여기에서 우리가 한 것들을 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그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저희가 요게 저희 애트리의 사이트, 오픈 사이트에 공개되어 1단계 결과가 공개되어져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이런 기술을 개발함에 있어서 이 실증을 위해서 기체가 필요했고, 저희 기체를 이렇게 다 제작을 했어요. 여러 가지 뭐 작은 기체, 큰 기체, 뭐 또 이거는 이제 DMI 수소 연료 전지들, 얘는 그 뭐죠? 수계를 탐지하고 뭐 변화를 탐지할 수계 변화 탐지 드론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비 올 때 계속 이렇게 좀 오래 떠 있어야 돼서 2시간 이상 채공해야 돼서 이제 수소 연료 전지 드론도 있고, 또 얘는 다른 수색 드론에서는 이제 저 위에 높이 떠가지고 이제 좀 이렇게 전체 다른 그 일개미들이 어떻게 일을 하는지를 모니터링해서 그걸 사진을 쏴주는 이런 걸 오랫동안 떠서 그런 역할들을 하는 드론, 이런 것들이 이제 저희가 이제 다양하게 좀 그 준비가 되어져 있고, 또한 이걸 검증하기 위한 테스트베드가 애트리의 융합기술센터, 융합연구 생산기술센터, 이름이 어려워요. 융합연구 생산기술센터에 있는데요. 그게 이제 방 하나에 요런 이제 월 스크린을 그 준비를 했고, 백단에는 이런 비행 관련 서버가 있어요. 드론이 군집 비행을 하니까 이제 5G는 또 뭐 연결 관리를 좀 신경을 써야 돼요. 그 LTE에서는 이제 그 IP 하나씩 할당하면 되는데 5G는 또 약간 그게 LTE랑 다른 부분이 있어도 이은 5G에서는 그게 해결이 됐고, 연결 관리, 그다음에 통신 릴레이, 그러니까 릴레이 서버는 이제 드론이 나는데 이 궤적 정보, 그러니까 트라젝토리라고 하는 그 부분은 이제 통신 릴레이를 통해서 여러 대가 나니까 그것도 필요해요. 여러 뭐 100대 이렇게 날면 그 100대의 그 궤적 정보를 다 받아서 관제해서 뿌려줘야 되잖아요. 그런 거. 그다음에 그걸 보여주는 관제 서버, 관제 서버도 제가 아까 웹 기반이라 그랬죠. 그래서 그 웹 기반 관제 서버는 서버에만 연결하면 전국에서 이게 다 그 뭐 대전에서 비행하고 있는 거를 제주도에서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형태의 관제 서버. 그다음에 이제 임무 관리는 우리가 이제 이런 그 웨이포인트 비행할 때 뭐 이렇게 이런 경로로 고도 얼마에서 이렇게 수행을 20대가 하는데 또 하다가 뭔가 하나가 떨어지거나 뭐 배터리가 다 됐거나 하면은 뭔가 미션을 체인지 해주는 다이나믹한 임무 관리, 이런 것들이 백단에 다 된다고 보면 되고, 저 왼쪽에 기체가 이렇게 이 서버들하고 연결돼서 5G 망을 타고 된다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데이터나 AI나 BM 모니터링 서버가 이제 그 이런 우리가 개발한 기술들이 이제 러닝 실행이 돼가지고 이제 월 스크린에 뿌려지는 이런 형태의 테스트베드를 구축을 해서 보는 거는 이렇게 보여줍니다. 아까 동영상으로 봤던 게 왼쪽에 관제, 중간에 저게 드론이 날고 있는 모습, BM 모니터링, 데이터, 그다음에 실제 그 이건 수색 드론이기 때문에 저 왼쪽에 저게 동영상 스트리밍, 오른쪽엔 정지 영상 스트리밍, 이런 것들이 다 보여지고, 이게 이제 이런 방 안에서 다 앉아서 보는 거예요. 5G 망을 타고 앉아서 이렇게 쫙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현장에서는 이런, 그러니까 아랫단에 있는 이동 관제국 차량 안에서 저 화면 4개가 있는데, 여기서도 현장 안에서는 저렇게 보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동식 운영 시스템, 원격 운영 시스템, 이렇게 운영 시스템이 2개, 운영 인프라가 2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이제 주요 성과인데요. 이게 1단계 성과이고, 말씀드렸듯이 저기 왼쪽에 화면에 보이는 것들이 애트리 나눔 사이트에 공개되어 있고, 요게 지금 수색 드론을 애트리에서 했던 열대 했던 거에 사진들이고, 저기 동영상인데 이제 시간 관계상 제가 생략하도록 하고, 제가 이렇게 1단계를 해서 과제 5년 중에 이제 3년 받았는데, 이게 이제 그 중간 평가를 받아요. 근데 이제 저희 쪽에 주무과의 사업이 그 6개인가 이런 큰 덩어리 사업이 6개인가 돌아가는데, 저희만 이제 우수를 받았어요. 저희만. 그래서 이제 성과 측면에서 이제 좀 괜찮게 평가를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데 이제 통신단에서 보니까 상용 기지국을 쓰다 보니까 이더넷도 그렇고 그 모바일 이동 기지국도 마찬가지인데, 모바일 기지국도 마찬가지인데 셀룰라
기지국도 마찬가지인데 그 베스트 에포트예요. 그래서 그 기지국의 그 시간대에 휴대폰 유저가 너무 많이 접속을 하면 저희 미션 수행에 성능이 안 나와요. 베스트 에포트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안테나 상향 틸팅을 해도 고도가 70m쯤 되면은 굉장히 그 신호세기가 약해져요. 그런 틸팅을 해도. 그래서 지금 UAM 쪽도 지금 그 통신사들이 그 그랜드 챌린지 컨소시엄 중에 통신사들이 들어가서 그 상용 기지국에 그 안테나 틸팅 해갖고 막 지금 테스트하는데 뭐 간섭도 생기고 뭐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게 대용량 드론 데이터 업로드, 아까 업로드 부분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게 10배 차이가 나더라.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업로드를 한 70% 정도로 상향을 해서 지금 애트리 운동장에서 지금 이동기지국으로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 모습이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설명을 드렸는데 가능한 기술 이전 리스트가 DNA 플러스 드론 데이터 수집 프레임워크여서 이제 이게 서버단, 그 기체단 둘로, 에이전트는 기체단, 서버단 이렇게 나눠서 서버단은 또 필요치 않은데요. 데이터 비즈니스 안 하면 필요가 없으니까 그 단말단만 가져가시는 분도 있고, 서버단, 그다음에 이제 4K 영상 지원 드론 실시간 객체 탐지 기술, 이제 이 부분 뒤에 좀 설명이 있는데 이건 이제 온디바이스 기반 소형 객체 탐지 추적 기술 한 꼭지, 그다음에 이제 서버 기반 실시간 영상 스트리밍 객체 탐지 기술, 저거는 이제 동영상에 대한 부분, 정지 영상, 동영상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다음에 여기도 4K 드론 표준 영상 데이터 실시간 스트리밍 미디어 서버 기술. 그래서 첫 번째는 영상 데이터 스트리밍, 두 번째는 군집 드론 4K 표준 영상 데이터 스트리밍에서 요 두 개로 나눠져서 뒤에 각 그 동그라미로 되어 있는 뷰릿 하나마다 슬라이드 한 장씩 있는데, 일단은 에이전트 단을 보시면 DNA 그 기체에 들어가는 그 에이전트 이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올라간다고 보면 되고, 기체에 카메라 짐벌이 있고 거기에 미션 컴퓨터들이 다 하나씩 붙고 5G 통신을 타고 지상에는 미디어 서버, 에이전트 서버가 있는데, 이 서버랑은 다 에이전트가 물려서 기체가 미션을 수행해야 되겠잖아요. 그래서 그 에이전트가 굉장히 여러 개여서 그거를 컨트롤하는 거. 그 에이전트 중에 하나는 UTM하고 붙는 에이전트도 있어요. 저희가 리모트 아이디 하드웨어를 줬는데 저희가 소프트웨어적으로도 해봤어요. 근데 리모트 아이디가 그 LTE 모뎀이 들어있고 뭐 일부 센서가 있는데 그게 이미 우리 기체에 있기 때문에 소프트웨어적으로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소프트웨어적으로 해보니까 되게 조심스럽지만 더 안정적으로 잘 돌았어요. 그러니까 기체에 그 하드웨어가 여러 개 붙으면 또 지터가 발생해요. 서로 간에 간섭이 생기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그 센서가 없는 없지는 않겠지만 그 우리는 통신 디바이스도 다 있잖아요. 근데 LTE 모뎀 하나 있고 5G 모뎀 이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소프트웨어적으로 한번 해본 거예요. 근데 다른 데는 이제 통신이 없으니까 이제 그걸 쓸 거예요. 리모트 아이디를. 뭐 그런 것도 저희가 이제 그 여기 오늘 AI 소프트웨어 DSC 사업단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소프트웨어가 그런 측면에서 더 이제 중요해진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그젠플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이제 서버단에서 데이터 모으고 뭐 이게 계속 확장 가능한 빅데이터 구조여야 되고, 이거를 뭐 그 동영상 파일은 어떻게 저장하고 DB 그 애트리뷰트는 어떻게 하고 뭐 이런 부분들의 고민이 있었고, 요게 이제 저희가 사업 5년 동안 80기가를 모았어요. 로우 데이터로. 예. 학습 데이터랑 다 합쳐가지고. 그래서 상당히 이게 아마 좀 이렇게 의미 있게 저는 쓰일 수 있을 거라고 보여주고, 어쨌거나 지금 이런 쪽에는 드론 데이터는 비즈 드론이라는 게 있는데 중국에서 매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비즈 드론 같은 경우에는 훨씬 그 저해상도의 영상이 있을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영상 굉장히 또 귀한 영상이라고 볼 수 있고, 그다음에 그 사실은 드론하고 자동차를 비교해 보면 드론은 그러니까 높이 떠갖고 사진을 찍기 때문에 굉장히 그 디텍트하고자 하는 오브젝트가 굉장히 소형이에요. 그래서 미니멈 우리가 그럼 디텍트를 하기 위해서 그 픽셀이 얼마나 돼야 되냐? 우리는 이제 16 x 16은 최소한 돼야 된다. 요런 상황에서 이제 그 디텍션을 해야 되고, 또 이제 드론이 이렇게 작업을 계속 뭔가 중첩시켜서 하기 때문에 이게 또 그 막 뭐 트래킹을 하면은 이
이 사람은 이미 디텍트 된 사람이라는 거가 또 돼야 되죠. 아이덴티피케이션 돼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그 점은 아마 다른 그 자동차도 비슷할 것 같긴 한데, 예, 그런 형태의 이제 그 기술 개발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디텍션하고 트래킹을 이제 오픈 소스가 SORT가 이제 되게 그 많이 쓰는 게 있는데, 저거를 저희가 이제 성능 개선을 했을 때 프레임 퍼 세컨드가 한 3배 이상 향상이 됐잖아요. 근데 저게 저희가 이제 시스템 기술이 좀 있어요. 뭐 이를테면 CPU, GPU 오프로딩이라던가, 그다음에 여기에 뭐 디텍션 앤 트래킹을 하는데, 그 디텍션 앤 트래킹을 계속 디텍션하고 트래킹하고 디텍션하고 트래킹하고 이렇게 지금 돼 있어요. 오픈된 소스는. 근데 굳이 그럴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 부분에도 성능을 좀 조정을 해서 성능을 높였는데, 이제 이 부분은 UAM 쪽으로 가면은 이게 이제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기 때문에 더 이제 많은 고민이 필요해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디텍션이 좀 느리니까 디텍션을 저희가 조금 더 빠르게 해보려고 지금 또 리서치를 하고 있어요. 자, 그다음에 여기에 서버 기반 실시간 영상 스트리밍 객체, 이게 이제 동영상에 대한 탐지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아까 제가 30프레임 퍼 세컨드가 나온다고 했고, 동영상을 드론에서 사진을 찍으면 이제 메타데이터를 프레임 바이 프레임으로 넣어줘요. 이제 그게 이제 지상으로 내려오면 사실은 디텍션 하는데 메타데이터는 필요 없거든요. 그 디텍션 하려면 그 스트리밍 그 데이터를 영상 데이터만 가지고 디텍션을 해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저장할 때는 뭐 영상 데이터 따로 메타데이터 따로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게 이제 데이터는 이미 메타데이터가 와서 저장돼 있고, 그러면 여기에 어느 위치에 어떤 시점에 도착한 동영상이 그게 그 뭐죠? 의심 증상이 있다, 디텍션 된 게 있다, 이게 마크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그 디텍션 할 때는 그 메타데이터를 빼고 했다가 다시 메타데이터에다가 그 디텍션 된 그 바운디드 박스, 그 위치를, 바운디드 박스는 보통 좌상 우하 주나요? 우상 좌하라 꼭지점 2개 주면 그게 나오니까 그 정보를 다시 메타데이터에 집어넣어 가지고 저장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게 나중에 우리가 이미 이제 뭐 이렇잖아요. 갔는데 시청자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다시 리플레이를 하면서 이제 그 부분을 다시 그 확인해 볼 수 있는 거를 이제 처음에 이런 생각을 못 했는데 해보니까 앞에 막 반디캠 이런 거 있잖아요. 모니터링 화면이. 그 동영상을 녹화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그걸 리플레이 가능하게 저장을 해라. 그래가지고 이제 요렇게까지 저희가 한 거죠. 그다음에 이제 여기 미디어 서버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특히 또 저희가 웹 기반의 미디어 서버, 여러분들 사진 찍어갖고 웹에서 플레이하려고 그러면 잘 안 될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기존에 외국은 FHD 기반 VOD 방식으로 이런 사진을 찍으면 보는데, 우리는 사진을 찍으면 그대로 라이브 스트리밍 돼서 바로 뿌려진다는 거예요. 그게 차이가 있고, 웹 기반으로 지금 우리가 AI 디텍션 하는데 4대까지 하기로 해가지고 이 동영상 4개가 웹 기반으로 4개 채널이 이렇게 잘 스트리밍 되는 걸 보여주고, 그게 지도상에 또 플라팅 되고 있는 이런 거를 보여주는 이런 기술인데, 굉장히 기업들이 이거에 관심이 많더라고요. 마지막은 이제 그 미디어 서버 기술 중에 웹 지원 멀티 프로토콜이 이렇게 다양하게 많은데, 이제 이 프로토콜 저희가 이제 다 지원을 해요. 지원을 하는데, 그 중에 이제 웹RTC 같은 경우에 이제 기존에 이제 웹RTC가 되게 빠른데, 우리가 이제 웹RTC 쓰잖아요. 우리가 컨퍼런스 콜 같은 거 할 때 뭐 줌이나 이런 것들. 근데 이제 저게 저희가 이제 그 4K 영상을 웹RTC 통해서 보내도 저 정도 성능이 나온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그 20개 채널까지 저희가 테스트했고, 요 20개 채널은 채널 하나당 드론 한 대인 거예요. 드론 한 대가 사진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 이제 아까 업로드나 이런 성능이 떨어지고 그러면 약간 이제 그 채널 관리 같은 게 좀 필요해요. 기체별로 업력 그런 것들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이제 또 통신 성능이 낮아지면 약간 그 동적 해상도 및 비트레이트 같은 걸 좀 변경해서 약간 이런 영상 품질을 유지하려는 그런 기술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디어 서버는 상당히 완성도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기술이 적용할 수 있는 분야는 저희가 그 BM을 제시하고 실증했던 것 외에도 이렇게 이제 오른쪽에 다양한 서비스들이 있고, 특히 DNA 플러스 드론 플랫폼은
5G 기반으로 저러한 고정형 관제 시스템, 그러니까 원격 운영 시스템이라고도 하고 이동형 관제 시스템, 이 이동 드론 전용 이동 이음 5G 이동 기지국 이런 인프라까지를 구비하고 있어서 어떤 드론을 가지고 뭔가 하려고 할 때 에브리띵 거의 에브리띵이 플랫폼 안에 담겨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제가 시간 관계상 그 저희 UAM 쪽 이야기를 쭉 설명드리려고 했는데 이 발표 자료에 저희가 이제 그 드론을 기존에 지금 프로젝트나 이런 건 드론 프로젝트가 많고 저희 부서에서 이제 그 배달 드론이 하나 있는데 그 배달 드론은 드론하고 로봇이 그러니까 라스트 마일 딜리버리 하려면 드론만 갖고는 안 되니까 로봇이 이제 마지막에 받아서 그 최종 그 수신자에게 전달하는 것까지를 저희가 하고 있고 현재 그 배달 드론은 중량을 계속 높여가는 형태로 지금 기술 개발을 하고 있는데 그 이제 UAM은 사람이 타는 드론인데 저희가 애트리가 이제 그 UAM 쪽에 그 관심을 갖는 이유는 이제 애트리가 이제 첨단 ICT 기술 그 전문 출연연인데 이제 이런 자율차도 마찬가지고 이런 UAM도 마찬가지고 점점점 그 ICT 영역이 많아져요. 그런데 이제 그 애트리의 그 어떤 뭐라고 그러죠? 미션은 우리가 뭐 기체를 만드는 데는 아니고 자동차를 만드는 연구소는 아니죠. 뭐 자동차 연구원도 있고 항공우주연구원도 있고 뭐 이렇잖아요. 그래서 출연연을 봐도 다 아래날이 나뉘어져 있는데 그렇다고 그 중요한 기술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그걸 이름하여 애트리는 융합이라고 하고 저도 이제 융합연구소에 속해 있는데 그러면 이제 그 UAM 쪽에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은 뭐냐면 그게 웹에서 부르는 롱테일 이런 얘기 오래전에 썼던 용어가 생각이 나는데 이런 거예요. 이제 우리가 지금 뭐 해외 출장 갈 때 뭐 그 타는 비행기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 산업이 지금까지 손도 못 대는 산업이에요. 지금까지는. 근데 이제 UAM 같은 경우는 이제 과거 우리 30년 전에 앞으로는 1인당 뭐 가구당 자가용이 한 대씩 있을 것이다. 1인당 한 대의 자가용 시대가 올 것이다. 이렇게 말했던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걸 반추해 볼 때 UAM도 우리가 뭐 하늘 날고 싶은 그런 어떤 우리의 그 소망들이 다 마음속에 조금씩 있기 때문에 저도 그렇고 우리 또 대한민국 사람들이 마음이 급하잖아요. 빨리빨리. 그래서 막 그 좀 막 기다리고 막 통신 느리면 못 참는 이런 것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상당히 좀 낙관적으로 보는데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는 로드맵대로 되면 좋겠고 아니더라도 그게 결국은 그 시대가 온다고 전 믿어요. UAM 시대가. 근데 지금 이제 외국 같은 경우는 뭐 무인 그 뭐죠? 그 1인 비행기로 합의로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이제 UAM 같은 경우는 당장 뭐 막 급하고 막 급하면 내가 막 한 대 하늘로 날고 싶은 생각이 막 있잖아요. 막 급할 때 막 이럴 때 UAM 한 대 타고 빨리 가서 그걸 해결하면 좋을 텐데 막 이런 막 간절함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그 UAM은 파일럿이 있고 승객이 4명 내지 5명 이걸 생각하지만 지금 당장은 결국은 파이널리는 그 한 사람이 타는 그런 그 플라이 시대가 온다는 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게 이제 굉장히 다양해지면 자 그러면 그 시대가 되면 우리가 지금 엄두도 못 냈던 항공의 그 산업이 저는 이제 온다는 거죠. 마치 그 자동차에서 우리가 요새 뭐 보면 뭐 그 요구르트 아줌마도 있고 뭐 골프카도 있고 뭐 다양하게 그런 소형 차들이 있고 뭐 또 뭐 조그만 차들이 막 생기잖아요. 뭐 그런 것처럼. 근데 이제 저희 남편이 얼마 전에 캐스퍼를 샀는데 그 캐스퍼 안에도 자율 주행 기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발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통 지금 현재 자동차 쪽에서는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클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UAM 쪽도 이게 그렇게 계속 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얼마나 걸리느냐가 이제 관건인 거지 그렇게 간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간다고 할 때 정말 이제 그 드론 쇼크가 우리 휴대폰의 그 저가의 그 여러 가지 센서들이 1등 공신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런 쪽의 마켓 드리븐을 저희 ICT 기술이 상당 부분 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애트리가 이제 여기에 그 시작을 했고요. 저희 원장님, 신임 원장님도 이제 그 UAM을 그 뭐 다양한 생각이 있으시겠지만 그 중에 제가 확실하게 저한테 입력이 된 부분은 저희 원장님 이제 5G에서 6G를 이제 만드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과제를 만들고 그 지금 6G 안에는 지상망과 상공망이 있어요. 지상망은 기존의 5G 넥스트라고 보시면 뭐 터레스트리얼 네트워크 뭐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상공망은 저궤도 위성 이렇게 해서 두 개가 이제 같이 이루어져야지. 그러니까 5G 셀룰라망은 어쩔 수 없이 그 태생의 음영 지역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음영 지역을 커버할 저궤도 위성 통신이 만나서 끊김없는 인프라 통신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킬러 앱이 UAM이 좀 적당하다고 보는 게 UAM이 이제 300에서 600m 고도거든요. 지금 그 드론보다는 고도가 더 높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착안을 해서 이제 애트리가 지금 시작은 했고 이제 저희가 좀 메인 과제를 현재 기획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그 UAM 단에서 포커스하는 거는 당장 국토부가 25년도에 그 상용 비행을 하겠다고 하는 그 시점이 아니고 저희는 그 다음 시점을 보고 있고 그때는 어차피 뭐 많은 사람들이 예측컨대 조비를 날릴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인증이 끝나서 이렇게 날릴 만한 게 현재는 조비밖에 없을 것이다. 그 다음에 뭐 지금 한화, 현대 뭐 이렇게 그 다음에 뭐 우리 R&D에서 만든 뭐 기체가 인증을 끝내면 이런 그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저희가 막상 저희가 좋은 기술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저희가 아랫단에 OS도 있고 자율비행 기술도 있고 무인이동체 통신하는데 저희가 넌 C2, 넌 C2가 있으면 C2는 이제 저주파 롱레인지 그다음에 넌 C2는 그 대역폭이 많은 영상이나 이런 처리하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그쪽은 5G를 쓰고 위에 C2는 C밴드를 쓴다 예를 들면 그러면 그런 쪽에도 저희가 기술이 있고 그다음 정밀추기는 저희가 이제 그 휴대폰 기반으로 한 RF 와이파이하고 휴대폰에서 하는 정밀추기가 있고 또 라이다 영상으로 하는 추기 이런 것들이 있어요. 비전 기반의 뭐 착륙 기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런 기술들이 뭐 UAM으로 가면 확실히 다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기초 체력이 되어져 있다. 그 기초 체력을 바탕으로 일단은 저희는 또 KUAM 로드맵상에 30년대부터는 좀 우리가 접목할 수 있는 애트리의 자율비행 기술을 디텍션 앤 어보이드 앤 멀티링크 앤 정밀추기 복합 정밀추기 이런 기술을 접목해서 저것을 먼저 보여주고 저희가 기술을 검증받으면 그것을 그 다음에 이제 항공 도메인에 있는 사람들과 협업을 하게 되는 그런 형태의 기술 개발을 올해 시작했고요. 그 이름은 ADAM이요. 아담 플랫폼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이 이제 이게 아시죠? 우리 인류의 그 시조잖아요. 아담의 갈비뼈로 여자를 만들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제 ICT 기반의 UAM 쪽에서는 저희가 좀 조금 좀 선제적으로 해보겠다는 의지의 이제 표상이고 그리고 이제 UAM은 얼번 에어 모빌리티인데 AAM은 어드밴스드 에어 모빌리티 약자예요. 그거는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되게 이제 UAM은 도심, RAM은 뭐 도심을 넘어간 다른 도시하고의 연결, 그다음에 AAM은 광역 이렇게 이제 지역으로 나누는 그런 용어이기도 한데요. 근데 여기에는 이제 우리가 UAM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타겠어요?라고 물어봤을 때 그 선뜻 타겠다고 말하는 데까지 시간이 좀 걸린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런 이제 기술 개발하는 것들은 그러면 어떤 산업에 먼저 적용할 수 있느냐? 요게 이제 저는 배달이라던가 군수 물자를 움직인다거나 아니면 나른다거나 아니면 뭐 갑자기 그 환자가 발생을 해서 뭐 구급으로 쓰인다거나 이런 쪽부터 먼저 이제 쓰일 걸로 보여지고 그 아시겠지만 뭐 UAM은 활주로가 필요 없고 또 배터리이기 때문에 조용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좋은 장점들이 많아서 상당히 그 쓰임새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오늘 마무리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